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 3.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속 시원히 파헤쳐줄 평범한 여성 노동자들의 비범한 이야기 을들의 당나귀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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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좀 곧 9월도 중순 넘어가니까 지금 마음속으로는 10월에 휴가를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도 황금휴가가 기다리고 있죠. 네. 계획 세우셨어요? 저는 집에서 원고를 쓸 예정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아. 일하시는 거예요? 예. 하여간 지금 그 10일간의 10월 1일이 이렇게 휴일로 변하면서 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손꼽아 기다릴 것 같아요. 특히 장시간 노동의 한국 사회에서 예, 그런 즐거움을 앞두고 오늘의 을들의 당나귀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지혜 차장님부터 한번 인사를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예, 근래 어떻게 지내시고 있는지 이거 늘 가던 순서대로 안 가니까 네. 이것도 헷갈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여성노동자회에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활동이라기보다는 요 근래에 여성단체들이 30주년 행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여성노동자회도 1987년에 설립되어서 올해 꼭 30년이 되는 해인데요. 한국연호는 31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에 할 겁니다. 네네. 그래서 네. 제가 미리 기대하시라고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기 시즌 3 에피소드들이 쭉 대기하고 있어요. 오늘이 녹음하는 날이 이제 9월 20일이니까 지난주부터 방송이 아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편씩, 4편씩 업로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월 13일까지 이렇게 무더기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좀 많이 청취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냥 얘기하신 김에 지금 저번 주도 계속 손희정 선생님께서 소감 올려주세요. 소감이요. 막 해가지고. 거의 뭐 구걸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해서, 저기 좀 올라온 소감들이 저희 있잖아요. 예, 그것도 좀 같이 소개해 주세요. 팟빵 게시판에 무려 두 분이 소감을 올려주셨어요. 방송 시작하게 돼야 소감 많이 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두 분도 소중하죠.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디 베베베 님이 여성 캐릭터를 다루는 방식에 질려서 한국 드라마를 놓은 지 오래됐는데 이번 드라마 에피소드는 더더욱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유유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 드라마에서 남성은 존재로 기억되고 여성은 역할로 기억된다는 말씀에 무릎을 탁 쳤어요.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기억하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그때 얘기했던 거. 예, 오수정. 네. 네, 두 번째 거는 어떻게 저희 마지막 그 기획 주제를 아셨는지 모르겠으나 손 선생님 출판기념 방송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저희 출판기념 방송한다고 어서 말씀하셨어요. 혹시? 아니요. 그래요? 내부자구나. 아니요. 내부자도 모르겠어요. 네, 출판기념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본인의 책을 본인이 분석해서 그럼요. 스크립트를 짜야 돼. 모든 것을 텍스트화하여서 분석하는. 네. 손희정 선생님도 근황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근황을 떠올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요. 뭐가 특별하게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일매일 두 개에서 세 개 정도의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네, 그 와중에 또 책이 2권이 나왔습니다. 한 권은 그런 남자는 없다라는 책으로 한국의 남성성을 분석한 책이고요. 다른 한 권은 소녀들이라는 책인데요. 한국 사회에서 스펙타클화되고 이미지가 되어가고 있는 소녀에 대한 이제 다양한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걸그룹이라든지 아니면 뭐 위안부 소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어서 소녀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특히나 이제 지난번에 걸그룹 관련된 방송 듣고 고민 많아지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따가 선생님이 페미슈에도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여중생들의 폭력, 뭐
이런 성폭행 해가지고 굉장히 그 소녀의 문제에서 한편으로도 그렇게 한국 사회에서 지금 계속 제기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걸그룹에서 다뤘듯이 네. 너무나 성애화되어서 네네. 이렇게 다루어지는 방식도 있고 이게 뭔가 극단적인데 뭐 이 밑에 깔리는 어떤 그런 정서나 인식이나 이런 건 좀 통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소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하기는 할 텐데요. 주제가 짧아 보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순수하고 사랑할 만하고 혹은 뭐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서의 어떤 소녀와 지금 이제 부산 여중생 사건이라고 이야기되면서 되게 화제가 좀 과할 정도로 이상하게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산 여중생 사건에서 그려지는 소녀들, 그러니까 무섭고 깡패거나 아니면 폭력을 휘두르거나 이런 식의 이제 탈주하는 여성과 보호받아야 할 여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미지 사이에서 한국에서 소녀라는 존재는 진동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진동하는 어느 즈음에 이제 프로듀서 101에서 얘기하는 열심히 살고 성실하면서 꿈을 추구하는 어떤 소녀 이미지들이 있기도 한 거죠. 소녀들이라고 하는 책은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의 소녀들의 문제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저는 지워지는 것은 사실은 개개인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실존으로서의 소녀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만 있고 진짜 10대 여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네, 그 책 이제 쓰고 조혜영 선생님이 기획을 하셨는데 같이 작업을 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은 그냥 소녀들 책을 구입을 하셔서 네. 보시는 걸로. 네, 보시는 걸로. 근데 저희도 한번 좀 이런 주제를 다루어봐도 좋겠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탈주하는 10대 소녀 또는 보호받아야 될 10대 소녀라고 했는데 정말 그 지금 그 전혀 여성 혐오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 합의나 동의를 잘 얻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여성 혐오의 네. 문제에 대해서. 그럴 때 10대들이 놓여있는 그런 장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왜 그럴까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사회적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민이 됐었던 건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그 이제 부산 여중생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이 터질 즈음에 같이 일어났었던 일이 뭐냐면 강서구에 장애인 학교, 네.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이제 주민들 사이에 이제 격돌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께서 무릎을 꿇고 학교를 건설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 사회에서 소수자들을 배제하고 차별하고 그 차별에 쉽게 편승해서 우리 사회가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어른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그럼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생활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또 여중생 폭력이라고 되게 자극적으로 워딩을 따서 보도를 하면서 지금 소년법 폐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벌주의가 이제 형성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엄벌주의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사실은 왜 10대들 사이에서 그런 폭력이 가능해지는가를 질문해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근본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사유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되게 쉬운 해결책들을 늘 찾는 거죠. 항상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좀 함께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거 많지만 예, 또 다른 분 소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좀 소녀들 책을 다뤄보든지 예, 좀 그런 거를 저희가 기획을 해보는 걸로 하고 예, 오늘의 또 게스트를 소개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있고요. 원래 전공은 한국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허윤이라고 합니다. 와! 네. 그래서 허윤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이번에 기획을 해서 그런 남자는 없다라는 책이 나온 거거든요. 네. 제목 그런 남자는 없다. 그런 남자는 어떤 남자를 상상하시면서 그런 남자는 없다라고 쓰셨을까요? 예. 그런 남자. 예, 좀 소개도 좀 해주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 책을 기획도 하시고 쓰시기도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네, 손희정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 네. 기획을 해서 저희가 연세대에서 그 발표회식으로 콜로키움을 한 1년 반 정도 진행을 하고요. 그 원고들을 모아서 이제 선생님들 부탁을 드려서 단행본으로 엮은 건데요. 뭐 역사적으로
이제 해방 직후에서부터 해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일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뭐 우파 남성성들이라고 흔히 얘기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남성성들을 좀 살펴서 역사적으로 좀 남자들은 어떻게 살았나 우리는 여자를 맨날 얘기하지만 남자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라고 해서 남성성을 좀 본격적으로 분석해보자는 의도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뭐 대중문화도 다루고 있고요. 인터넷 문화부터 시작해서 군사주의 뭐 이런 것들까지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의식인데 그냥 남자라고 하는 존재는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남성 성기와 함께 어떤 남자됨을 막 구현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런 남자로 만들어져 왔다라는 그럼요. 문제의식 안에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허윤 선생님이 이제 서북청년단의 남성성을 분석을 하셨는데 너무 재밌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 다양한 13분의 필자들이 모여서 일베까지 분석을 하는 이런 작업이었습니다. 그 남성성 하면은 항상 우리가 화장실에 붙어 있는 문구 딱 생각나잖아요. 남자들이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뭐 이런 제발 좀 울라고요. 울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너무나 자연화된 여성이 여성됨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훈육되듯이 남성들도 하여간 오줌도 편하게 못 누게 거기서 그리고 눈물도 흘리지 말아야 되는 이제 그런 남자는 없다 해서 그런 남성성을 분석하셨다고 했는데 아마 오늘의 주제도 그래서 아까 소녀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딸 바보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연관되어서 오늘의 젠더 돋보기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소년 선생님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페미슈. 예, 여전히 지금 페미슈는 계속 논쟁 중이고 뜨겁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주시려나요?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요. 네. 페미슈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던 지난날의 저를 반성하면서 열심히 이제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청년경찰과 VIP 논란이라는 이제 영화계에 대해서의 사건입니다. 며칠 전에 한 트위터리안이 개봉 예정인 어떤 영화의 포스터를 올리면서 어떤 트윗을 날렸는데요. 이 이제 개봉 예정 포스터에 또 남자들이 한 4-5명이 나오고 여자 한 명이 딱 끼어 있는 이런 영화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영화의 이미지를 이제 공유를 하면서 한국 남자들이 지들끼리 미워하고 질투하고 격렬한 연대를 하고 이상한 싸움을 하며 여자는 한 명 끼워줄까 말까 하는 바보 같은 영화 장르를 부르는 말이 필요하다. 라는 트윗을 썼고요. 왜 갑자기 속이 시원하지 지금. 이제 그런 트윗을 썼고, 근데 그 트윗까지도 너무 재밌었는데 더 재밌었던 건 거기에 누가 그 장르를 부르는 말은 한국 영화다라는 트윗을 남겼더라고요. 아니 그런 이 보편 명사 같은 말을 붙여도 되는. 근데 너무 와닿았었던 거고 그러네요. 이제 이 트윗이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으면서 이제 무한 RT가 되고 있는 중인데요. 아 그렇구나. 이제 정말 사람들이 이제 남자들만 나오는 영화, 제가 종종 한남 영화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한국 남자 영화를 지겨워하기 시작한 것이 좀 느껴지는 이제 상황이 펼쳐지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당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백델 테스트라고 영화에서 이제 양성평등 지수를 체크하는 테스트 있잖아요. 이름을 가진 여자가 둘 이상 나오는가, 그 여자 둘이 대화를 나누는가, 그 대화의 내용이 남자에 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 백델 테스트를 통과한 영화들인데 실제로 정말로 이런 영화들이 한국 영화 중에 잘 없거든요. 정말 그래서 말이 안 되지만 현실입니다. 더더욱 없고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올해 보신 영화 중에? 올해 보신 영화 중에 택시 운전사에도 없었던 것 같고요. 저도 택시 운전사 봤더니 그 강주항쟁 때 주먹밥 날라주는 여성, 그리고 그 여성은 총 맞고 진압군에 의해서 그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식의 여성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던 택시 운전사 보면서 정말 다 내용 좋았는데 왜 여성이 그때 굉장히 주체적으로 많이 참여했는데 저렇게밖에 역할이 없지? 생각했었어요. 또 뭐 보신 거 있어요? 저는 어쩌다 보게 된 영화가 공조였거든요.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공조가 누가 나오는 거였죠? 현빈하고 유해진. 네, 그래서 현빈이 북한에서 왔고 남한의 타락한 형사가 유해진. 그렇다. 그래서 유해진의 부인 역으로는
여성 네. 있고 나머지는 비중 있게 없었죠. 부인의 저기, 동생이 동생. 또 등장을 유나. 하긴 해요. 아, 그래서 이게 백달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부인과 부인의 동생이 나누는 대화는 전부 다 현빈에 관한 현빈에 것이었기 관한 때문에 갑자기 손희조 선생님 표정이 막 신중하면서 그럼 그것도 아니네요. 공조도 네. 아니네요. 네. 서현 선생님 혹시 보신 거 있으세요? 저 마지막으로 본 게 대립군이라는 사극. 이거 정말 아무도 안 봤어요. 저 자신할 수 있는. 저도 안 봤어요. 근데 어때요, 대립군은? 이게 그 임진왜란 때 선조가 명나라로 도움을 청하러 떠난 다음에 그 선조가 자기 세자, 아들인 세자 10대인 아들한테 네가 이제 조선의 왕이야. 그러면서 선조가 조정을 이끌고 떠나버리고 이 아들이 남아서 조선을 지키는 왕이 되는 일련의 스토리를 담은 거예요. 네, 광해군 얘기잖아요. 광해가 세자가 돼가지고 이제 네. 조선에 남아서 어떻게 해서 민중을 사랑하는 왕이 되는가를 대립군이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용병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서 군역을 다 살아야 되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주고 이 사람들을 사가지고 대신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명패를 다 차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 대신 왔다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그때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랬나 봐요. 대신 세우는 네, 군대라고 군대. 대립군이구나. 나는 이렇게 대립한다. 대신 세우는 군인이라고 해서 이정재가 이제 그 대립군의 약간 우두머리 같은 알파 메일인데 이정재가 진정한 아버지인 거예요. 선조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이정재가 진정한 아버지여서 이 아버지를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중을 사랑하는 왕으로 거듭나는 광해가 되는 장면에서 끝나요. 아니 그리고 아, 제가 이거 완전 노무현 문재인 스토리인데요. 네. 그리고 다큐멘터리로 공범자들 네. 봤고 노무현입니다. 봤는데 그거 두 영화도 훌륭하지만 백들 테스트는 통과하지 못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 제가 계속 얘기해 온 네. 것처럼 지난 15년간 점점 이거 완전 심해져. 팩트입니다 네, 지금. 맞고 네. 그래서 남성들은 과대 재현되고 여성들은 음. 상징적으로 소멸하고 있는 것이 한국 영화의 현실인데요. 이게 2017년에 이르러서 정말 최정점을 찍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화제작이었던 공조, 마스터, 프리즌, 더킹, 보안관, 임금님의 사건 수첩, 리얼, 살인자의 기업법, 군함도, 택시 운전사 등과 함께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청년 경찰이랑 VIP까지 가게 되면 정말 사실은 영화에 출연할 수 있는 남자 배우란 남자 배우들은 정말 쌍끌이 어선처럼 싹 긁어다가 스크린에 지금 다 던져놓은 상태거든요. 여기에 이제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이 영화들에 등장하지 않았던 소지섭과 그다음에 그 사람 누구죠? 황해의 주인공이었던 하정우. 하정우. 예까지 이제 하정우, 차태현 이렇게 아직 얼굴을 들여밀지 않은 배우들까지 전부 다 싹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정말 영화에 출연할 수 있는 남자 배우는 2017년 스크린에 다 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근데 반면 여자가 주인공인 영화는 뭐 악녀라든지 뭐 시간 위의 집, 장산범 거의 못 들어보셨죠. 이런 영화가 이제 이런 영화에 지금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I Can Speak까지 이제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 영화로는 한 4편 정도, 4-5편 정도밖에 없었던 거죠. 뭐 이 외에는 뭐 독립 영화로는 문소리 배우가 출연을 맞아. 하고 연출을 했던 여배우는 오늘도라는 영화가 지금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기는 한데요. 너무 개봉관이 작아서 사실은 이제 유의미한 관객 수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좀 많이들 보러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쨌거나 이제 그러던 중에 청년경찰과 VIP라는 영화 두 편이 과도한 폭력과 왜곡된 재현으로 문제 제기를 좀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화제가 되어서 지난주 시네21 특집으로 한국 영화에는 페미니즘이 필요하다라는 특집이 나올 정도로 화제가 됐었거든요. 정말 필요한 것 같네요. 저희가 네. 이렇게 진짜 팩트 체크 해봤더니 정말 그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이후로 그런 페미니즘, 여성 혐오는 더 이상 안 된다, 차별과 혐오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다루는 대중문화, 영화 뭐 다 포함해서 너무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단순히 왜 여자 안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다면 남성은 어떻게 그려지고 여성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가 너무 큰 문제인데 맞아요. 그 재현 수준도 너무 문제적인 네, 거죠. 저번에 토일렛
그죠. 뭐, 토일렛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영화까지 등장을 한 상황이어서요. 그랬을 때 그럼 영화들 좀 내용을 살펴봐야 될 텐데 청년경찰은 이런 내용입니다. 경찰대에 다니고 있는 두 청년이 이제 박서준과 강하늘이 연기를 하는데 이 두 청년이 여자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클럽에 놀러 나갑니다. 근데 이제 김치녀들한테 무시를 당하는 거죠. 뭐 찹세 이러고 뭐 간다든지 아닌데 경찰 공무원이어서 좋아하는데 아니면 뭐 경찰이 되면 돈도 못 벌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왜 가는 거예요? 이러고 무시하고 간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자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클럽에서 나와서 둘이 술을 마시면서 서글퍼하는 거죠. 서글퍼하다가 우리는 게임이나 하자. 이러고 이제 길거리로 나왔는데 그 길에서 너무 청순하고 예쁘고 다소곳한 여자를 보게 되고 그 여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 야밤에 여자 하나를 키 큰 두 명의 남자가 이제 쫓아갑니다. 사실 그 장면만으로도 좀 무섭기는 한데요. 그렇죠. 왠지 토일렛하고 비슷한 네. 그죠. 박서준과 거절당하고 강하늘이 등장했다는 것 말고는 비슷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누가 먼저 말을 건네야 하면서 서로 갈발보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어디선가 괴한들이 나타나서 여자의 머리를 이제 둔기로 쳐가지고 납치를 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이 두 청년들이 경찰이 아직 아니지만 이 사건을 해결하고 결과적으로는 악당들을 일망타진하고 여자를 구해낸다는 얘기거든요. 영화 맨 마지막에는 이 구함을 당한 여자가 거의 대사가 없는데요. 경찰대학으로 찾아와서 경찰대학 교정을 청소하고 있는 박서준 품에 안기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정말. 네, 사실은 문제가 되었던 것은 뭐였냐면 그 악당들에 대한 묘사였었는데요. 이들은 장기 밀매를 하는 조성적들이고 여자들을 납치해서 난자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우 악마화되어 있고요. 이 조선족들의 이제 뭐라 그럴까 근거지로 청년 둘이 찾아갔을 때는 어떤 식이냐면 폐건물에 그러니까 정말로 위안소를 떠올리게 하는 작은 방이 한 10개 정도가 복도에 몰려 있고 막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한 명씩 이제 남한 여자들이 들어있고 배가 갈려져서 난자가 채취당한 상태로 누워있는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악마화된 이미지들을 보면서 조선족 동포들을 중심으로 이제 청년경찰 상영중지 촉구의 목소리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단순히 이제 조선족을 악당으로 그렸기 때문은 아니었고 청년경찰에 그 조선족이 모여있는 동네로 대림동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중국거리로 알려져 있고 중국 음식이 유명한 동네인데 거기서 이제 장미 밀매를 하는 조선족들의 아지트로 묘사되는 공간이 너무 이제 공포스럽고 더럽고 짐승들이 모여있는 공간 같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었던 것이 문제였고 그래서 이제 조선 동포들이 조선족을 악마화하고 편견을 만든다는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와중에 같이 이제 덩달아 개봉을 했던 VIP라는 영화는 그러니까 북한의 장성의 아들이 이종석인데요. 이종석은 사이코패스 살인마를 연기를 합니다. 이 사이코패스가 이러저러한 외교적인 상황 때문에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와 있다는 설정인데요. 이미 북한에서 이제 막 클래식을 막 들으면서 30명쯤을 연쇄살인을 한 상태이고 사이코기 때문에 그냥 아무 연관성 없이 네, 그냥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매우 우아한 영어 소설을 읽는 클래식을 듣는 귀족 아들인 거죠. 이것만 들어도 되게 지루하잖아요. 네. 어쨌든 그가 남한에 와서도 살인을 멈추지 않고요. 물론 여자들을 강간해서 죽이는 방식으로 살인을 하는 거죠. 영화는 살인자인 이종석을 잡으려는 폭력경찰 김명민, 이종석을 어쩔 수 없이 보호해야 하는 국정원 에이전트 장동건, 그리고 북한에서부터 이종석을 잡기 위해 탈북한 북한경찰 박희순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러저러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남성 4명이 남자 4명, 그러니까 4명이 탑이라서 이 사람들이 주요한 주인공들인데요. 사실은 조연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전부 다 남자고요. 얼굴 보면 알만한 배우들이 나오고 얼굴 보면 알만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대사를 칠지 우리가 다 아는 배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종석의 잔인함을 보여준다는 명목으로 그와 이제 그의 친구들이 여자를 강간하고 살인하는 장면이 5분 정도 가까이 길게 이제 보여주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종석, 장동건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영화가 개봉하자마자 기대하고 있었던 여성 관객들이 극장을 찾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정말 이런 영화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라는 입소문이 나게 되고요. 결국 영화는 제작비가 100억 정도 든 작품인데 그러려면 손익분기를 넘으려면 한 300만 이상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137만 정도가 극장에 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어볼 만한 것은 두 가지 정도인데, 그러니까 청년경찰이랑 VIP를 붙여봤을 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는 연일 남한 남성에 의한 남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 기사화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남한 여성에 대한 위협은 휴전선 이북으로부터 온다는 상상력이 좀 기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특히나 청년경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휴전선 이북으로부터 온 위협이 남한 여성의 생식력을 갈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상력과 연결이 되면서 막 저출산 남돈과 연결된 어떤 여성 혐오적인 문화 이런 것들 좀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 이제 청년경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은 연애를 못해서 슬픈 청년들이고요. 이게 전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VIP에는 김명민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영화 내용으로는 그게 전혀 중요한 설정이 아닌데 김명민은 이혼당한 형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남한 남자들의 고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위기에 처한 남한 남자들이 결국 정의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영화가 그 남한 남자들을 위로할 때 그 위로를 위해서 휴전선 이북의 남자들은 괴물이 되고 휴전선 이남의 여자들은 시체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VIP에 여자가 한 11명쯤 출연해요. 남자들이 때로 나올 때. 근데 그 중에 한 명. 여성 출연자가 11명. 한 11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명은 북한 소녀 역을 맡아서 영화 초반부에 강간당해서 죽고요. 또 한 명은 국정원 에이전트 역을 맡았는데 대사가 한마디 정도 있었고 이종석한테 맞는 역할을 맡았고요. 나머지 9명은 크레딧에 올라갈 때 처음에 여자 시체역으로 올라가서 이제 관객들의 공분을 샀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막 봐라 여자는 시체역이나 하는 거냐라고 또 논란이 되자 크레딧을 이제 여자역으로 바꾸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좀 과도하게 해석하자면 한국 영화에서 여자들이 얼마나 시체가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자 자체가 그냥 시체인 이런 상황이라는 걸 농담처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좀 얘기를 해볼 만한 건 뭐였냐면 선생님 잠깐만요. 네. 저 이거 정말 너무 저 너무 흥분해서 혼자 지금 길게 떠들고 있죠. 아니 이거는 좀 왜 이러는지 또 이렇게 네. 그런 남성은 없다를 공동 기획하신 어윤 선생님 왜 이런가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여성들은 시체 아니면 자궁을 갈취당하는 정말 뭐라 그러죠? 목소리도 없고 어떤 자기 삶의 서사도 없고 이렇게 사라지는 존재로만 계속 이렇게 2017년에 한국 영화가 이렇다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숨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돈이 된다 해서 이렇게 지금 자본주의 논리로 이런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제가 이번에 그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 보면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여성인 비율이 88%, 89%인데 이게 해마다 상승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살해, 강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 여성들이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피해를 지금 계속 이렇게 입고 있는 건데 이거를 얘기하면은 계속 이제 뭐 양성평등사회 사회에서 성평등한데 뭐 여성들이 뭐 예민하고 어쩌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것들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어떤 현실의 목도를 하면서 그런 남성은 없다를 하셨잖아요. 그 제작 관객이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VIP의 박훈정 감독이 전작이 신세계인데요. 그
황정민과 이정재가 나와서 여성 회전문 관객을 통해 흥행에 몰이하였던 신세계를 만들었던 감독인데요. 그래서 여성 관객이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느와르물을 찍었던 감독인데 그분이 VIP 감독이에요. 근데 그 감독이 그 당시에도 뭐 내 영화는 그렇게 브로맨스 영화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여성 관객들을 화나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관객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받았고요. 사실상 이런 영화들, 그리고 한국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누군지 생각해 보면 대부분 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더 많이 영화를 보러 간다는 행위 자체가 여성들이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관객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겠어 불끈하는 욕망도 아닌 것 같고 뭔가 그 제작 과정에서 강도 높은 폭력 혹은 강도 높은 살인의 재현, 강간의 재현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괜찮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한국에서의 공통 감각으로 폭력을 재현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드라마 속에서도 너무너무 폭력적인 방식으로 서로 대화를 하지만 그걸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본 드라마 중에 터널이라는 타임슬립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간을 뛰어넘는 경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경찰이 80년대에 수사를 하다가 2010년대에 온 거잖아요. 그랬는데 80년대 수사하듯이 지나가는 사람 뒤통수 때리고 막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서 자기가 얻어 타놓고 택시기사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전혀 무리가 없이 그냥 녹아서 재현돼 버리는 대중서사물로서 그래서 그런 식의 폭력에 대한 수위 자체가 너무 감각도 자체가 낮은 거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이런 사태를 결과적으로는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그리고 제작자들이 그게 문제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너무 이제 한국 사회가 헬조선 이러니까 그것의 어떤 상징물로 잔혹성을 극대화시키는 걸로 한국 사회의 그런 천민 자본주의, 그런 잔혹함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걸까?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지 해석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파블로프의 개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영화가 이렇게 잔인해지기 시작한 되게 중요한 기점이 2000년대 초중반인데 2000년대 초중반 그 어떤 영화들이 있었죠? IMF 직후여서 사실은 강한 남성성을 재현함으로써 남성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었던 한편에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나와서 세계 영화 시장에서 엄청나게 주목을 끌었고, 이 박찬욱의 영화들과 함께 김기덕의 영화들이 이제 해외 영화 시장에서 상을 받는 이런 시점들이어서 점점 한국 영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위의 야만적인 남성성과 폭력성을 보여주는 것이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버린 시절이 열린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박찬욱이나 봉준호나 김기덕 같은 감독들이 재현했었던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폭력성을 비판하는 것으로서의 폭력성, 물론 이것도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장르 영화의 한계를 좀 확장시키는 부분이 있었다면, 사실 이후의 감독들은 저렇게 폭력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작가 감독이라고 주목받고 세계 영화제에서는 뭐 인정받고 한국 영화 시장에선 팔리고 이런다라고 하고 조금씩 점점 더 폭력을 재현하는 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제작자들이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허연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근데 그것들이 그럼 어떻게 관객들과 만나게 됐는가라고 하면, 사실은 한국에서는 영화를 만들면 반드시 20, 30대 여성이 지갑을 열어야지 흥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봐야 되는 층은 20, 30대 싱글 여성들인 거예요. 근데 이 여성들도 10년 전 혹은 남은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남자들이 때려 나와서 폭력을 전시하고 휘두르고 여자들이 시체가 되는 것을 용인하고 좋아하고 봐줬다는 거예요. 예컨대 뭐 박훈정 감독의 박훈정 감독의 이름을 낸 작품은 악마를 보았다였고요. 사실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여자를 강간하고 난자치는 영화였거든요. 저는 한국 폭력 영화의 되게 나쁜 분기점으로 악마를 보았다를 생각하는데, 정말 악마스럽네. 올드보이에서 시작됐었던 어떤 사회 비판적인 폭력이 악마를 보았다에 가게 되면 정말로 주목을 끌기 위한 폭력을 위한 폭력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 감독이 이런 세계관을 이어서 신세계를 찍었는데, 신세계까지는 젊은
여성들이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정재랑 황정민 이렇게 서로 연애한다고 상상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호라는 영화를 찍고 이제 VIP를 내놨는데 이제 VIP까지 와서는 여성들의 감각이 달라진 거죠. 나 이제 저거 보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얘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영화 제작자들한테, 그러니까 천만 영화를 만든 제작자들한테 요즘 영화 왜 이렇게 질이 떨어지냐, 영화 좀 잘 만들면 안 되냐라는 얘기를 왜 사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반응은 뭐였냐면 한국 영화 수준은 20, 30대 여자애들한테 맞춰져 있는 거야. 영화 수준이 이런 거는 걔네들 수준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VIP가 말하자면 그 수준이 그런 줄 알고 만들었는데 여자들이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자마자 영화계에서 바로 나온 반응이 뭐냐면 이거 파시즘이다, 검열이다, 여론몰이다, 마녀사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문제를 제기하자마자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저거 뭐 그걸 인정한다고 치자고요. 20, 30대 여성들이 그런 똥 같은 영화를 봐줬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왔다고 치자면 전문 영어, 똥 같은 영화. 길게 말할 거 없다. 똥 같은 영화. 이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은 너네는 우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어.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윤 선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정확하게 실제로 관객들이 뭘 보고 싶어 하는지는 관심이 없었던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냥 알리바이였네요. 네. 뭐 20, 30대 여성의 관객의 수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화를 만들었지. 이거는 알리바이.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좋아요. 한국에서 영화를 만들어서 20, 30대 여성들은 기본으로 봐야 된다고 치면 한국 영화가 1000만을 가려면 누가 봐야 될까요? 나 같은 사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영화의 지갑을 열지 않는 5, 60대 남성들까지 봐야지 1000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량 같은 영화 1700만 가는 건 60대 남성의 실버머니를 테이크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저의 질문은 이거죠. 한국의 1000만 영화는 누구의 수준에 맞춰져 있는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누굴 탓하자는 게 아니라 사실 질문만 조금만 바꿔도 사실 관계성을 분석하는 여성 혐오도 그것도 여성 혐오적 발언인 네. 것 같아요. 20, 30대의 뭐 싱글 여성들의 수준에 한국 영화가 맞춰져 있다 이 말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영화판에서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되니까 이게 VIP가 워너브라더스에서 투자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워너브라더스 코리아의 대표인 최땡땡 씨와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 사건에 이 세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이 최땡땡 씨께서 이제 한국에서는 디즈니 영화나 만들어야겠다라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1착으로 말했고요. 근데 너무 바보 같은 게 디즈니만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디즈니는 정말 수십 년 동안 욕을 먹으면서 자기의 재현을 벼려온 영화사. 캐릭터를 계속 우리가 어디서 디즈니를 지금 물론 뭐 되게 좋아하진 않지만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논의가 계속되면 한국 영화의 영화적 다양성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가장 스테레오타입의 영화만을 만들어내면서 무슨 다양성이야. VIP의 영화적 다양성 어디 있죠? 이종석의 아름다움 정도가 영화적 다양성이라고 할 만한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청년경찰과 VIP 사건에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한국 영화가 각성할 때가 됐다. 그리고 관객들은 이제 더 이상 아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약간 좀 기이한 열풍이 생기고 있는 게 I Can Speak라는 영화가 그거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이례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남은희 선생님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연기하고 이재훈 씨가 이제 그 할머니와 같이 영어를 공부해서 국제법정에 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I Can Speak인 거예요. 그래서 전 제목만 봐도 눈물이 막 터질 것 같은데 나는 이제 말할 수 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여성 주인공 영화이고 이때까지 사실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 재현이 늘 문제라고 얘기해왔는데 이제 드디어 정당한 재현을 보게 되었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최초의 페미니스트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젠더 의제가 젠더 폭력 방지법 제정하고 위안부 문제 해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붐 속에서 주목을 끌고 있기는 한데
좀 묘하게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저도 되게 기대하고 내일 보러 갈 거거든요. 이미 보신 분들이 많이 지금 좋아하시더라고요. 페이스북에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저도 봐야겠다. 그리고 뭐 어쨌든지 그런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이 정권에서도 지금 폐기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영화들 많이 I Can Speak랑 여배우는 오늘도 이런 영화들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 사실 페미슈가 끝나야 될 시간인데 첫 번째 것밖에 소개를 못했는데요. 예. 두 번째 건 아주 빠르고 짧게 좀 이야기를 네, 해보고 그렇게 중요한 하겠습니다. 이야기여서요. 네. 예, 오늘 두 번째 페미슈는 제2의 밀양 성폭행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 발생은 2011년 9월이었고요. 술을 마시고 있었던 2명의 여자 중학생을 발견한 남자 고등학생들이 너네 술 마신 거 선생님한테 이른다? 라고 협박을 해서 뒷산으로 불러내 집단으로 강간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제 가해가 있은 이후에 일주일 후에 이 남학생들은 피해자를 또 강간할 친구들을 모집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 22명이 모여서 피해자들을 다시 불러냅니다. 그 두 명을. 네, 그래서 이제 가해자 22명에 의해서 또 집단 강간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게 2011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난 5년간 이제 이거를 고발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끔찍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이제 5년 뒤인 201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충격과 공포 등으로 사건에 대해서 밝히지 못했고 거기다가 이제 가해자들이 니네 이 이야기하면 너네 부모님을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더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 사건을 알게 된 한 경찰관이 지속적으로 이제 피해자들을 만나고 설득을 하면서 이 사건을 고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5년 만에 기소된 가해자들은 이제 5년이 지났으니까 직장인, 군인, 대학생 등의 신분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중이었고요. 법정에선 가해자의 부모들은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왜 5년 만에 갑자기 나서는 것이냐, 그래서 어쩌자는 것이냐라는 식으로 이제 2차 가해를 하고 또 한편으로 나쁜 친구를 사귄다고 해서 내 아이도 나쁜 아이는 아니다라든지 살다 보면 몸이 스칠 수도 있지 않느냐 등의 이제 이야기를 정말 그러니까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가해자 22명 중에 12명이 최고 7년에서 2년형을 선고를 받았고 10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12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10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증거를 찾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고요. 여기서 이제 재판부의 양형 기준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 매번 반복되어 온 것이라. 그러게 말이에요. 첫 번째는 가해자들이 소년이라는 점. 둘째, 피해자들에게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한 점. 셋째, 가해자 각자 가정과 사회, 국가에 대해 할 일이 많다는 점. 뭔 말이야 지금? 등을 들어서 양형을 이제 낮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가해자들은 형이 너무 가혹하다라는 이유로 상고를 냈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제2의 밀양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일단은 성범죄가 집단화됐을 때 가담했던 가해자의 수가 너무 많았다는 것. 밀양 사건 같은 경우는 44명이었다고 하죠. 그 다음에 피해자가 오히려 집단 린치에 노출되었다는 것. 가해자 부모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전학을 다녀야 됐다든지. 그리고 가해자 부모들이 또 한편으로 강하게 반발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이 밀양 사건하고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제2의 밀양 사건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장소가 밀양인 건 아니고요. 아닌데 네네. 그 원래 있었던 밀양 사건과 흡사하다 해서 장소는 서울에 있었던 한 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유사점들이 있고 이게 반복적인 사건이라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판부가 미래가 밝은 소년들을 이유로 감형했던 것 역시 매우 흡사한 상황이고요. 그래도 이제 밀양 사건 때보다는 확실히 형량이 무거워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가해자 44명 중에 밀양 사건은 가해자 44명 중에 5명만이 소년원에 보호 감호된 것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중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청소년들의 성범죄가 집단의 형태로 드러난다는 것에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성범죄가 집단으로 드러나고 네네. 있다. 그러니까 뭐 1대1 강간도 적지 않지만 이게 윤간의 형태로 드러난다는 것. 그러니까 서로가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남성성을 학습하는 장으로 삼는다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청소년들의 성을 금기시함으로써 오히려 성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면이 좀 있고 특히 10대 남성들에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도전이자 모험, 성장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어떤 관문인 것처럼 경험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내는 것이야말로 어떤 남성다움을 이제 성취할 수 있는 경험이 되는데 그렇게 그들에게 성이 도전이 될 때 여성의 성은 일종의 성취해야 되는 어떤 트로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인적인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성기로 보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집단적으로 할 때 남성 간의 연대가 공고해지고 비로소 이제 남사다움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 메커니즘을 바로잡지 않으면 특히 이제 10대 성범죄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물론 첫 번째로는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었던 우리에게는 더 많은 페미니스트 선생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여전히 견고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탁형민 행정관 문제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 책 내용에서도 이미 이게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탁행정관 경우에 중학생 때 같은 반 여학생을 윤간한 것을 자랑처럼 이게 나의 뭐랄까 자유스러움인 것처럼 썼었고 이것이 문제가 되자 픽션이라고 변명을 했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문화평론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픽션인지 아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법정에 갔을 때 그렇죠. 범죄 여부가 구성되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고 그때는 이건 범죄가 아니다라고 나오겠지만 대한민국 최초의 페미니스트 대통령 시대이자 동시에 젠더폭력 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페미니즘 의제로 삼고 있는 정부라면 사실은 탁현민 건은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너무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그런 판타지 있잖아요. 내가 내 친구들이랑 여자 하나를 소위 속된 말로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모험담이 되고 이야기가 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런 10대들의 집단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픽션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여성계에서 계속 문제 삼는 목소리를 무시함으로써 그것이 별것 아닌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 그랬을 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젠더폭력 방지법이 정말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저는 이 문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가해자 부모들이 얘기했다는 5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왜 그러느냐. 참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그 5년 동안에 이 소녀들이 겪었을 뭐 부모를 알리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러한 협박 이런 거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걸 조금이라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리어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 아픔의 시간을 빌미로 해서 이제 와서 그러냐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2차 가해라는 말 가지고는 좀 약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거는. 이렇게 감수성이 이건 감수성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렇게 윤리가 떨어진다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저도 모르게 꺼져 막 이런 말 하고 싶지만 네. 아니 그렇잖아요. 정말 그 고통을 이만큼만 헤아려도 그 왜 5년이 걸렸을까를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참 정말 그러게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성범죄가 너무 별것 아닌 것, 사적인 문제, 그렇게 가볍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고민인데요. 2010년부터 16년 상반까지 성범죄자 실형 선고 비율이 2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까지 받아도 10명 중에 7명은 실형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 재판까지 가는 성범죄도 5%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성범죄가 범죄로 구성되는 것 자체가 잘
안 안 된다는 되고. 것인데 이에 대한 경각심이 저는 엄벌주의가 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무엇이 범죄인가를 사회적으로 합의를 만들어내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각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우, 또 얘기 듣다 보니까 아, 정말 이렇게 갈 길이 멀어?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네. 또 이제 앞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1차 밀양, 뭐 2차 밀양, 밀양 주민들께서 혹시 들으신다면 이것도 좀 되게 죄송하네요. 예, 어떤 지역명을 거론한다는 게 그러긴 한데 어쨌든 조금씩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런 사회적 합의들이 예, 이게 정말 어떤 10대 청소년들의 모험이나 그런 서사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게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사회가 합의를 해야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정말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탁 행정관은 사임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여성계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정말 외치고 싶습니다. 오늘 어떤 페미니스트 분이 페북에 올리신 걸 봤는데 페북에 그런 왜 알고리즘 가진 페이지들 있잖아요. 뭐 이때까지 내가 쓴 게시물들 안에서 빅데이터를 돌려서 내 인생의 한 단어, 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분의 내 인생의 한 단어가 탁현민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의 존재인 만큼 내가 책임지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예. 어쨌거나 저희가 지금 페미슈 청년경찰과 VIP 그리고 제2 밀양 성폭행 사건과 탁현민을 다루었지만 여전히 저희에게 이 두 페미슈가 던져주는 것도 여성들의 목소리, 예, 여성들의 행동 이런 것들이 더 높아져야 이런 변화들을 촉발시켜내고 변화시켜낼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예, 페미슈 여기에서 마치고 예, 젠더 돋보기를 그 다음 순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3는 2017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후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